2022년 크리스마스 직전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의 한 아파트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신이시여, 왜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거죠? 경찰은 32세의 알렉산드라 패닝이 욕실 바닥에서 왼쪽 관자놀이에 근거리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합니다. 44세의 남자친구 매튜 에커는 패닝이 욕실에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반가쇠를 당겼다고 말합니다. 기흥철이 에커와 패닝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그녀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세상에, 저는 결혼했어요. 그들은 에커의 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네가 뭘 찾았는지 모르겠어. 두 명의 검시관이 패니히가 자살로 죽었는지 타살로 죽었는지 판단하지 못했지만 배심원단은 매튜 에커를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합니다. 그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아요. 패니히의 부모님에게 이것은 정의입니다. 그가 그녀를 죽였고 그것이 입증되었으며 저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은 패니 부모님이 에커를 의심하는 만큼 에커 가족들은 그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잘 알고 있고 그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은 우리가 제공받은 증거에서 드러나는 허점들, 일관성 없는 부분들, 그리고 경찰 진술과 기록에서 보이는 실수들까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경찰에게 제공된 허위 진술들이 에켈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에켈을 감옥에 보낸 그 수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조사는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가 검사와 경찰에게 요청한 문서, 영상, 그리고 사실들과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결정한 에커의 유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그의 가족이 믿는 것처럼 그의 무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2022년 12월 16일 휴일 미네소타 세인트폴 시내는 평화롭고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알렉산드라 패닝과 매튜 에커가 발을 나와 걷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패닝의 아파트 건물로 들어갑니다. 에커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둘은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입니다.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규리일입니다.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자아이가 스스로 총을 쐈어요. 그 아이 살아있나요? 숨 쉬고 있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의료팀을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매트입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시간이... 가졌어. 뭘 다시 가졌는지 몰라? 알겠어? 그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녀의 가슴 바로 위에 있어요. 정말 달콤하네요. 뭘 모르는 거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에커가 문을 열어주고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급히 올라갑니다. 에커는 몸을 굽히고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닝이 아파트로 급히 갑니다. 그들은 그녀의 욕실에서 끔찍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패니히는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 웅덩이에 누워 있으며 왼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권총이 그녀의 왼쪽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패니히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그 공간을 돌아다니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욕실입니다. 총을 가져올게요. 경찰관들 비켜주세요. 총을 가져가서 탄환을 빼세요. 복도에서 경찰이 에커를 진정시키고 있어요. 오, 세상에. 계속 숨 쉬고 있나요? 경찰관들이 에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곧 자기 총이었다고 인정해요. Oh my God. 그게 내 배낭 안에 있었어. 그래. 그 애가 그걸 어떻게 가져갔지? 그녀가 침대에서 그걸 바로 잡았어. 그녀가 네가 내 물건 볼 줄 어떻게 알았지? 내가 거기 없다고 말했으니까. 오늘 여기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 말했어? 그녀가 어떤 위협이라도 했어? 그녀는 그냥 그걸 자기 머리로 가져갔어.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 너 욕실에 어떻게 들어갔어? 내가 부셨어. 나는 그냥 총소리를 듣고 문에 세게 부딪혔어. 너희 싸운 거야? 아니면 무슨 일 있었어?
뭐라고 할 말 있어? 우리는 친구야. 그녀는 내 여자친구야. 오 마이 갓. 나는 결혼했고 그녀도 그랬어? 야, 내 여자친구가 그녀를 정말 좋아해. 거의 2년 동안 오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혼자 살고 있어? 아니요, 아내와 40년 함께 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녀와요? 패닉 에커는 2년 전에 만났어요. 패닉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인 에커를 만났죠. 우리 관계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그 쪽지는 예의가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어떤 답장을 받았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일찍 패닝 에커가 아니라 에커와 패닝의 남자친구 셰인 앤더슨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패닝과 앤더슨은 몇 달째 사귀었고 에커도 앤더슨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비밀이 아니었죠. 사실 에커는 경찰에게 패닝과 앤더슨이 불안정한 관계였다고 말해요. 그 아침에 패닝이 에커에게 전화해 앤더슨이 자신을 방금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패닝이 에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2월 15일 아침에 그가 그냥 우리 집에 나타나서 문을 부수고 제 얼굴을 때렸어요 라고 그녀는 썼어요. 에커는 패닝에게 계속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앤더슨에게 아파트 열쇠를 다시 받으라고 해요. 앤더슨은 그날 아침 패닝 아파트에 있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에커는 직장에 결근을 알리고 미네소타 퍼거스 폴스에서 세인트 폴까지 3시간 운전해요. 저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왔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온 거예요. 그녀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거의 백팩을 메고 걸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자친구가 올까봐 걱정됐거든요. 네, 그건 알아요. 그녀는 그리고 그게 정말 에커는 경찰에 페니히와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고 인정합니다. 많이요. 페니히의 부검 결과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로 법적 기준치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은 에커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커는 경찰에게 계속 술을 마셨다고 말했는데 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는 안 했을까요? 저는 세인트폴 경찰서에 이유를 물었지만 사건이 항소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3군데 다른 배에 갔던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바 중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경찰에게 우려가 되었습니다. 오전 12시 32분에 패닉이 총에 맞기 불과 2시간 전 감시 카메라에는 에커와 패닉이 배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에커는 패닉이 셰인 앤더슨이 그곳에 올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셰인 앤더슨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커 옆이 아닌 바 반대편 앤더슨 가까이 앉은 패닉. 앤더슨과 있던 여성이 자리를 비우자 앤더슨이 패닉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격해진 듯 했다는 것이 에커의 말입니다. 에커가 다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며 긴장이 고조됩니다. 그가 저를 때렸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 쓰러진 그녀에게 다가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를 떼어내배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녀와 저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약 45분 더 대화했어요. 우리는 다시 돌아왔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냥 총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제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멈춰. 경찰은 패닝 욕실의 참혹한 현장을 계속 기록 중입니다. 병이 세면대, 진열장에 묻은 피를 보세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동시에 그들은 에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의 반응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워하죠. 경찰관들도 에커가 왜 4분이나 지나서야 911에 전화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전화를 거는데 조금 기다렸다고요? 맞나요? 아니요, 저는 그녀를 보고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제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녀 팔을 만졌나요, 오버? 네, 만졌어요. 확실해요. 그녀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녀를 탓하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 했어요. 이걸 불러봤어요. 그저 그녀의 손에 있던 구멍만 사라졌고 그녀는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 쉬려 했고 당신은 피를 막으려 했죠. 그래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려 했죠?
저는 군사경찰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건 그냥 꿀이었고 그녀는 그냥 저였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의학 감정인이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려고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손 씻고 그 다음 당신이 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경찰관이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가 완전히 말라 있어요. 본부에 전화해 보시겠어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패닉의 부모님 짐과 메리조는 딸의 사망 소식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전날 밤에 알렉스와 통화했어요. 저희는 제가 사우스다코타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크리스마스에 저를 만나러 오는 걸 기대하고 있었고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했죠. 보안관 등장에 정말 놀랐어요. 페닝스 부부는 항상 딸을 걱정했어요. 알렉스는 성인이 된 후 내내 약물 남용으로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찾은 미네소타 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알렉스는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면허를 정지당했어요. 알렉스는 양극성 장애, 우울증, ADHD로도 힘들어했어요. 알렉스는 사망 며칠 전 에커에게 보낸 문자에서 자신이 여러 가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에서야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몇 년 전인 2016년에 알렉스는 한 번에 많은 약을 삼켰어요. 그리고 곧바로 손가락을 목에 넣어 토해냈어요. 저는 알렉스가 그걸 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911에 전화했고 그들이 알렉스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평가를 받은 후에 곧바로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알렉스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든 시기를 겪는 알렉스를 지켜보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스 당신이 제 생각엔 우리 알렉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알렉스는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알렉스는 투사이자 생존자였고 매우 생기 넘쳤어요. 그녀는 내면도 외면도 아름다웠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어요. 그녀는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 담요를 덮어주고 햄버거를 사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알렉스 그녀의 영혼이었죠. 그녀는 동물과 사람을 사랑했고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그녀는 학위를 따기 위해 등록했지만 회복을 위해 학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어요. 그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고 술이나 약물 모두에서 완전히 금연을 했어요. 거의 2년 동안 술과 약물을 끊고 지냈죠. 패닉의 간호사 자격증 졸업식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시기에 저는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이라는 잔인함과 싸웠고 아픈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겪었어요. 저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것은 매 시간마다 머릿속에서 반복했던 그 영감을 주는 말들이었어요. 때로는 간호사가 되어야 할 때도 있어요. 졸업 후 패닉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미네소타주 퍼거스 폴스로 이사한 뒤 병원에서 일하면서 에커를 만났어요. 그때 패닉의 부모님은 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엔 그녀 성격이요. 짜증을 잘 내고 뭔가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술을 마셨고 패닉 부모님은 에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된 후에야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생활이 바뀐 건 퍼거스 폴스에서 6, 8개월쯤 살고 나서였어요. 그건 좋은 생활이 아니었고 그는 그녀를 돕지 않고 오히려 이용했어요. 죽기 전 2년 동안 패닉은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녀는 빚을 지게 되었죠. 2022년 8월 그녀 사망 4개월 전 경찰이 음주 운전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2주간 감옥에 있었고 결국 유죄를 인정해 차량에 인터록 장치가 설치됐어요. 그녀는 2년 보호 관찰을 받게 됐어요. 그녀는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또 다른 직장을 잃었지만 평소 알렉스답게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살해되기 불과 12시간 전에 알렉스는 어린이 병원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을 봤어요. 2022년 12월 눈이 오던 날 보안관이 미네소타의 패닝 가족 집을 찾았을 때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유감스럽게도 따님 알렉스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아직 그 부분을 조사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패닝 가족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전화한 사람 중 한 명이 매튜 에커였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을 친구라 했어요. 저는 그가 결혼한 걸 알았고 우리가 알렉스에게 별거 중인 걸 물었을 때도 그녀는 계속 그가 친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가끔 메리조 패니그는 에커에게 딸 얘기를 하며 근황을 물었어요. 그녀가 소식을 듣고 에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까 생각했지만 에커는 이미 구금된 상태였어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가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그날 밤에 그녀와 함께 있었는지 조사관들에게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돼요. 딸과 에커가 연인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에커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페니히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왔어요. 에커는 페니히에게 주로 집세로 28,000달러를 줬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술도 사주고 있었어요. 그는 심각한 신용카드 빚에 빠졌고 2장의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다 써버렸어요. 또한 에커가 주치의도 아닌데 페니히의 우울증과 불안증 약을 처방전 없이 계속 줬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페니히 사망 며칠 전 페니히와 에커는 그녀의 처방약 재처방에 대해 길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제 지하실에는 그가 그녀에게 처방해준 8개월 치약이 가득 담긴 큰 가방이 있어요. 약봉지를 열면 약이 그대로 있어요. 그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어요. 동시에 패닝 가족과 에커의 어머니 테리 렌달은 에커가 딸의 죽음에 연관됐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형사에게 전화해 지금 무슨 일인지 꼭 알려주세요. 알아야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형사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상황이 그에게 좋지 않아 보여요.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메시 이런 일을 누구에게든 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네, 그가 이번 불륜으로 끔찍한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해칠 리가 절대 없어요. 그의 목표는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한 삶이었어요. 알렉스는 그녀를 돕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신경 썼기 때문에 그냥 그녀를 떠날 수 없었어요. 에커와 패닉의 가족 모두 알렉스가 사망했을 당시 에커와 패닉은 더 이상 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친구였어요. 적어도 두 사람이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렌달은 그녀의 아들이 그날 밤 패닉과 힘든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고 해요. 메시 그녀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나 더 이상 네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네가 이 일들 중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 스스로 일어서고 더 잘해봐. 세인트폴 경찰서 형사들이 에커의 이야기를 더 조사하려 하고 있어요. 내 할머니와 알렉스의 관계에 대해 말해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2년 동안 결혼했었어요. 물론 그녀와는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그렇게 보면 사냥 같지만 그래도 그녀를 신경 써요. 저는 그녀와 집에서 함께 일해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와 함께 집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랄까, 다시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저도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도 저를 사랑했어요. 형사들은 페니가 죽기 전 며칠간 에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발견합니다. 그녀는 에커에게 전날 연락이 안 됐던 이유가 인용하자면 정신 건강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망 이틀 전인 12월 14일 에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인생에 대해 별로 희망이 없어요 라고 그녀가 에커에게 말합니다. 에커는 괜찮아질 거라고 답합니다. 에이엘 나라, 그녀는 2주 전에 깨달았어. 그녀는 부끄러움, 일 등 여러 이유로 슬퍼하고 속상해했어. 그녀가 힘들어한 걸 알아. 알렉스 패닝의 부검 결과 그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의 3배였고 발륨, 프로작, 암페타민, 트라조돈도 고농도로 복용 중이었어요. 법의학자는 일부 수치가 너무 높아서 독성이 있거나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주 법의학자는 패닝이 자살로 사망했는지 타살로 사망했는지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에커의 재판에서 일부 정황이 자살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어요.
에커의 변호사가 패닝 사망 전 며칠간 에커에게 온 메시지를 알았는지 추궁했을 때 삶의 희망이 없다는 메시지에 대해 에미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슬픈 순간이 있고 그런 정보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제 말은 에미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녀에게는 해방감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녀가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언급하며 그녀의 삶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에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미는 앞으로 기대할 일이 많았어요. 에미는 다른 일자리 제안도 받았고 새로운 책임을 맡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에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버거스 폴스에 사는 친구가 결혼하게 되어 에미는 그 결혼식 참석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끝이었죠.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끝났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매튜 에커는 형사들에게 총을 채 두고 왔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셰인 앤더슨이 아파트에 올까봐 걱정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당신의 총을 잡고 가방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그녀는 그가 여기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녀는 잠깐 있으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총은 어디에 있었나요? 제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제가 쏘고 차에 넣었다고 말했어야 했어요. 에커는 12월 15일 페니히와 술을 많이 마셨고 술 구입도 인정했습니다. 16일 이른 아침까지 에커는 경찰에게 앤더슨과 배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쫓아낸 후 우리는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알겠으니 돌아가지 마세요. 집에 걸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 좋았어요. 우리는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녀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모든 게 좋았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게 냅킨을 받고도 태어난 척했을 거예요. 배에서 저는 그들 사이에 있다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바텐더가 이건 내가 쏠게요 라고 했죠. 저는 술 한 잔을 마시며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진짜 없어요. 내 기회가 많으면 다툼이 생기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녀 위에 있었어요. 형사들은 에커에게 그날 밤 그와 페니가 싸웠는지 여러 번 물어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뭐든지 다 논쟁하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에커의 진술을 믿지 않아요. 경찰은 새벽 2시 10분경 아파트 감시 영상을 나중에 발견합니다. 패닝이 사망하기 약 30분 전 이미 패닝의 아파트에 올라갔던 에커와 패닝이 다시 로비로 내려오는 모습이 그 영상에 찍혀 있었어요. 렌달은 그날 밤 일어난 모든 일을 아들에게 모두 물어봤다고 해요. 에커와 패닝이 왜 다시 아래층에 갔는지도요. 그는 자동차에서 이어팟을 가져와야 했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같이 내려갈게. 저 남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 혼자 밖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그 남자가 다시 올까봐 무서워했어요. 영상에서 에커가 패니그보다 앞서 걷고 그녀가 따라오는데도 거의 문을 닫아요. 그녀는 그를 따라 추운 밤으로 나가요. 수사관들은 에커가 이어팟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하려고 산책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3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페넥은 현관으로 돌아와요. 그녀는 발걸음이 불안정해 보여요. 페넥은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 몇 개를 읽어요. 그 메시지들은 소셜미디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녀 가족은 그녀가 불안해 보인다고 해요. 4분 후 에커가 돌아와요. 몇 마디 나눈 뒤 에커가 입력하면 페넥이 문을 열어요. 그녀는 왼손을 사용해요. 이것은 에커의 재판에서 에커의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이에요. 페넥은 에커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로비를 지나가요. 에커는 어깨를 으쓱이며 두 손을 내밉니다. 형사들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딸을 잘 압니다. 축제에서 딸은 평소와 다르게 화가 나 있죠. 저는 딸의 행동을 알아서 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딸이 화가 났거나 그 싸움이 일어났거나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뭔가를 두고 다툰 거였죠. 수사관들은 또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에커의 옷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피로 가득했던 욕실을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죠. 매튜 오늘 밤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저는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오기 전엔 어떤 옷 입고 있었나요? 저는 이 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청바지를 벗고 반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우리는 이제 자려고 했어요. 브루스 리버스, 당시 에커의 변호사는 에커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옷이 페니히가 닫힌 문 뒤에서 스스로 총을 쐈다는 증거라고 말해요. 그는 셔츠를 안 갈아입었고 옷에 피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에커가 피투성이 페니히의 머리를 만지며 도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 있었냐고요. 총은 이쯤에 있었고 제가 총을 집어서 가슴에 댄 다음에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료 훈련을 받아서요. 좀 특이한 이유지만요. 저는 그냥 그녀의 머리에 있는 피를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혀 말이 안 됐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녀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보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911에 전화하고 싶었고 그때는 심폐소생술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리 아래쪽에 다쳤으니 그게 그녀에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깨닫자마자 911에 전화하는 게 가장 먼저였고 그때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을 씻고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녀의 휴대폰으로 911에 전화한 뒤 욕실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휴대폰으로 아무에게나 전화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녀는 그냥 비상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그 비상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시 총을 씻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혹시 그녀의 손이나 그녀를 닦아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 손을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에커에게 강하게 반박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5분쯤 지나서 그녀가 당신의 배낭에서 총을 꺼냅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게 돼요. 그래.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당신의 홀스터에서 총을 꺼내요. 제 생각엔 그건 스냅 홀스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청바지를 벗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들이 이미 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당신이 바로 했다고 말했잖아요. 네, 저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로 내 청바지가 있는 곳, 내 청바지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네 가방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녀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만약 그녀가 네 가방에 손을 넣고 있다면 네가 그걸 낚아채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 나는 그녀가 뭘 하는지 몰랐어. 알겠어, 내가 말했듯이 이건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정말 갑작스러웠어. 나는 그녀의 행동 이유를 몰랐어. 모르겠어. 너희가 우리는 다투지 않았어. 정말 다투지 않았어. 그녀가 총을 꺼내 뒤로 물러섰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욕실 문을 잠갔어. 당신이 총을 잡으려고 했던 건가요? 그래서 실수로 발사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문을 닫고 욕실에 있을 때 총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신께 맹세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사실을 맹세할 수 있어요. 그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총은 문이 닫혀 있을 때 발사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문이 열려 있었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패닝의 다리가 현장 도착 시 문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그녀가 쓰러졌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은 에커에게 그 점을 물었어요. 당신이 문을 밀었을 때요. 나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점이었죠. 나는 그녀의 발을 때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도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 밤에 그녀는 충분히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했듯이 총소리를 들은 후에 나는 문을 꽤 세게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발을 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다시피 나는 문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 있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100% 추측이에요. 나는 그걸 재판에서 빼려고 했고 그냥 나에게는 말이 안 됐어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재판 내내 그녀가 엎드린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경찰은 문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고 에커와 페니가 열린 문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추정합니다. 에커가 팔을 뻗어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를 쏘았고 그로 인해 그녀의 몸이 쓰러지면서 다리가 문 사이로 완벽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를 혈흔이 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리버스는 재판에서 주 검시관이 패닝의 시신에서 저항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욕실에서 그들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고 믿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에커는 먼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패닝을 쐈습니다. 문 자물쇠에서 나온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닝의 어깨 아래에서 발견되었다고 검사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에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패닝을 쏘고 그녀가 금속 조각 위에 쓰러졌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금속 윗부분은 패닝의 몸에 닿아 피로 물들었고 바닥 가까운 반대쪽은 깨끗하다고 지적합니다. 리버스는 그 금속 조각이 나중에 패닝 아래에 놓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디캠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경찰관이 맥박을 확인하려다 패닝의 몸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는 그는 에커가 패닝을 도우려다 무심코 금속 조각을 거기로 밀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녀 머리를 움직이며 상처를 살폈을 때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경찰은 에커에게 패닝의 아파트 곳곳에서 발견된 폭력이나 몸싸움을 암시하는 손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욕실에서 바로 연결된 옷장문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조명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서 온 것이었습니다. 셰인. 경찰입니다. 친구야. 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니야. 우리는 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경찰은 셰인 앤더슨의 아파트로 갑니다. 12월 16일 아침 패닝이 사망한 지 몇 시간 후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에? 그래, 그리고 나는 네가 어젯밤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좋아. 증인이 네가 매트 에커와 같이 있었다고 했어.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알겠어. 그리고 알렉산드라 알지? 알렉스 패닉? 알렉스가 누군지는 알아. 그건 나 그 여자랑 사귀고 있었어. 알겠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녀를 평가했어. 나는 계속 물론이죠. 그래서 뭘 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 그녀 봤어요? 아니요, 저는 어젯밤에 그녀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괜찮아요? 방금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조사관들과 얘기해 주셔야 해요. 제발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관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듣는 거죠. 저는 직접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네, 그건 수사관들에게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보를 모두 알지 못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경찰서에서 당신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앤더슨은 경찰에게 배서 에커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고 인정합니다. 당신이 말하길 그녀가 어떤 남자와 함께 캠프배에 나타났다고 했죠? 네, 그들이 같이 앉았나요? 네, 같이 앉았어요. 그들은 그녀를 바로 보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은 건가요? 저는 아예 가서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로 거기 앉아서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를 때린 거예요. 즉 앤더슨은 경찰에 거짓말을 했고 에커와 패니그가 같이 앉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패니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혼자였고 비디오에서도 그가 실제로 접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경찰에 부인했지만 경찰이 앤더슨에게 이 진술을 명확히 확인했는지는 불분명해요. 경찰은 그에게 그날 아침 패니그나 그녀의 아파트를 봤는지 물어요. 이번엔 그는 사실대로 봤다고 말해요. 어제 그녀의 열쇠를 가져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녀가 열쇠를 다시 가져갔어요. 지난 일주일 반 동안 그녀는 열쇠를 가져갔다가 저에게 줬다가 다시 여러 번 가져갔어요. 알겠어요. 요즘 그녀가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있는데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녀는 지금 보호 관찰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술을 마시면 좀 약간 미친 듯이 행동하곤 해요. 그리고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그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없어요. 전날 밤에 휴대폰을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것 때문에 조금 화가 났어요. 그녀는 나한테 말하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여러분이 했던 언쟁이 혹시 신체적으로 번졌나요? 아니요, 전혀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녀가요, 그녀의 아파트 안에는 부서진 흰색 기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친 것 같은 자국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옷장 안에 있는 문,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문, 그건 저였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패니그에 대한 부검 결과 그녀의 팔, 다리, 어깨 등 온몸에 광범위한 멍이 발견됐어요. 이 법의학자는 재판에서 그 멍이 가정폭력과 일치할 수 있다고 증언했어요. 그날 아침 앤더슨은 패니그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이 이야기를 위해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 그녀가 스스로에게 총을 쐈다는 신고로 경찰이 그곳에 출동했습니다. 그녀는 총에 대해 잘 아나요? 그녀는 총을 싫어해요. 그녀는 총을 싫어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그녀가 예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집에 칼도 안 두고 가위만 있어요. 저 진짜로 예전에 피자를 가위로 잘라 먹은 적도 있어요. 에커 변호사는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패닉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총들은 그녀 것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이웃의 것이었어요. 이웃은 패닉이 총을 다루는 경험이 없고 단지 총과 함께 포즈만 취하려 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어요. 그녀는 총을 싫어했고 저도 총이 없어요. 우리는 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총을 쏴본 적도 총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스스로 총을 쐈을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이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사들은 매튜 에커에게 의심을 분명히 밝혔어요. 우선 명백한 점이 있어요. 패닉은 오른손잡이였지만 총상은 그녀의 왼쪽 관자놀이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녀가 총을 여기 아래에 뒀다가 그 다음에 장전을 했어요. 왼손으로 장전을 했지만 결국 왼쪽 관자놀이에 총을 댔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가 왼손잡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녀가 왼손잡이가 아니라서 이상했어요. 나중에 패넥의 왼손에서 총기 잔여물 GSR이 검출됐고 그녀의 DNA도 총에서 확인됐어요. 이상하게도 에커의 DNA는 자신의 총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불일치는 에커의 재판에서 큰 쟁점이 되었죠. 당신이 그랬나요? 혹시 일어나서 손을 씻고 전화를 잡으러 가기 전에 그녀의 손을 잡아서 다시 총에 올려놓은 적이 있나요? 제가 그녀를 움직이려고 했다는 건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그쪽으로 옮겼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은 완전히 깨끗해요. 그녀 손은 제 손과 비슷하지만 피는 묻어있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총이 빗속에 있지 않았어요. 패넥의 왼손이 조사관들에겐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법의학자는 보고서에 패넥의 왼손의 소량의 튄 피가 있었다고 적었어요. 경찰은 에커에게 왜 벽에 피가 없냐고 물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체액에 작은 얼룩들이 있었어요. 거울과 문 근처 포스터에 튠 자국이 있었고 범죄 현장 사진에 기록돼요. 또 마른 세면대 문제도 있어요. 경찰은 에커 씨에게 손 씻었는지 추궁했어요. 세면대 손잡이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어요. 세면대 안에도 없었어요. 세면대에서 저는 손을 헹궜어요. 세면대는 말라 있었고 물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경찰은 왜 세면대가 말라 있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들은 에커가 페니히의 머리를 들고 있었다면 왜 손톱 밑에 피가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었다면 피가 온 사방에 묻었을 거예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가 손을 씻어서 총기 잔여물을 씻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그는 손을 씻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면대가 말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맞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이 세면대나 손잡이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는지는 불확실해요. 수건 중 하나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혈흔 검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 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캠프샷 잔류물 검사는 가능합니다. 선생님 손의 검사해도 괜찮으신가요? 형사들이 GSR 검사를 가져오기 위해 방을 나가기 전에 에커 씨에게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해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에커 씨의 진술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아파트에서 무언가 일이 생겨서 아내와 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녀가 그 총으로 쏘기를 원하지도 않았죠.
아니에요. 그녀는 절대 저에게 총을 겨눈 적이 없어요. 절대요.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겨눴어요. 네네 그랬어요. 경찰이 방을 나가도 카메라는 계속 촬영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왜 알렉스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경찰이 40분 뒤 돌아왔을 때 에커의 시간대를 정확히 지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정말로 있었는지 말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매튜, 내가 말했듯이 증거는 네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너희 둘이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녀는 그 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 총을 꺼내서 너를 향해 겨누고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녀가 화가 났으니까. 넌 결혼했고 아이도 넷이라 아내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녀가 너에게 총을 겨누는 거야. 그리고 너희 둘이 욕실에서 그 총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너는 자기 방어로 그 총을 잡았는데 실수로 총이 발사된 거야. 오 세상에. 아니야. 그녀가 잠갔어. 알겠어. 증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네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야. 난 이 일도 그녀에게도 그런 짓 안 했어. 그녀가 스스로 총을 쏜 게 아니야. 이제 문제는 너야. 형사들은 에커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해. 어차피 DNA와 총격 잔여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에커는 그걸 방인다. 난 네가 정말로 생각해봤으면 해. 이 모든 상황을 말이야. 15분 후 에커가 경찰들에게 다시 들어오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변화, 그리고 나는 두려웠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리고 나는 총성이 닫힌 문 뒤에서 났다고 계속 주장했어. 그때 나는 욕실에 있지 않았어. 나는 죽는 날까지 그걸 주장할 거야. 나는 총을 집어서 내 여행 가방에 넣었어. 잠깐 겁이 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총을 집었어. 그걸 권총집에 넣었는지 용기가 없어서 못 넣었는지 기억 안 나. 어쨌든 여행 가방에 넣었어. 다시 돌아가서 그녀를 바라봤어. 그리고 말했어. 그래. 다시 여행 가방으로 가서 총을 집어들고 거기에 다시 넣었어. 거기서 내 계획이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 잠깐 겁이 났지만 그게 내가 한 일이야. 난 무서웠어. 겁이 났어. 근데 왜 겁이 났는지 모르겠어. 내 총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곤란해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 총을 닦았어? 아니, 총을 닦지 않았어. 하지만 경찰은 이 질문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네가 그녀의 손을 잡고 네 손을 총에 올리고 그리고 그녀의 손을 총에 감싸게 했어. 저는 그녀 손을 총에 감싸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가 잠깐 정신 차리고 이 초간 손으로 총을 감쌌겠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 이상 아니에요. 그녀가 방금 닫힌 문 뒤에서 사용한 총에 그녀의 손을 다시 올려놓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문 반대편에 서 있었잖아요. 제 생각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총이 있어서 당황하신 거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당황하신 거죠. 왜냐하면 첫째로 그녀가 당신을 쏘려고 했고 그게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 총을 잡아서 그녀에게 바로 쏘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들 사이에 무슨 일로 다툼이 있었던 거죠. 나도 그녀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그게 기억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 그게 진실이야. 난 정말 무서웠어. 그녀의 닫힌 문 뒤에 있던 그 총 때문이야. 네가 무서워한 건 맞지만 이유는 달랐던 것 같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네가 잠깐 거기 앉아서 고민해야 했던 것 같아. 도대체 내가 이 경찰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뭐라고 해야 하지라고 말이야. 아니. 그날 밤 네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맞았기 때문이야. 난 신경 안 써.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그래. 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너. 분명히 잘 지냈지. 너희는 그랬잖아. 너는 2년 동안 연애했고 아내도 있고 집에는 4명의 아이들도 있잖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야. 매튜에겐 좋았지만 난 좋지 않았어.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질투했어. 아마 너는 그녀가 괜찮아 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을 거야. 에커는 그날 밤 자신과 페니히가 싸우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수없이 말했어.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집에 돌아갔을 때 전혀 좋지 않았구나, 그치?
그리고 이제는 형사들이야. 하지만 범죄의 개연성 진술서, 즉 경찰관들이 에커가 왜 범죄를 저질렀고 체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이 언쟁을 벌였다고도 적혀 있고요. 에커는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지만 에커는 경찰에게 여러 번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흉부 압박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어요. 에커가 그들도 그렇게 썼다고 했어요. 페니는 총을 배낭에서 꺼내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총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에커는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한 적 없었고 우리가 받은 몇 시간 분량의 영상에서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어요. 그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이라고 말했어요. 가까이 오면 반가쇠를 당길 거라고 하면서 욕실 쪽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의학 검시관 보고서에도 개연성이 있다고 합니다. 에커는 경찰에게 자신이 패닝의 총상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했어요. 에커가 경찰에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고 손으로 상처만 눌렀어요. 사고 확인하려고 그녀 머리도 돌렸어요. 저는 세인트폴 미네소타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그들은 저를 램지 카운티 검찰청으로 보냈어요. 대변인은 사건이 아직 항소 중이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뺏지 않을 거예요. 그냥 GSR 검사만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 DNA는 씻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찰이 방을 나갔다가 검사 도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의 뺨에서 DNA 면봉 검사를 하고 그의 손에서 총기 발사 잔여물 검사를 합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사진과 옷, 손을 촬영합니다. 이 총기 발사 잔여물 GSR, 검사는 에커의 양손 모두에서 잔여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옷에서 총기 잔여물과 혈흔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에커를 다시 앉히고 이번엔 그의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파트너 살인 사건을 꼭 기억해 주세요. Right. We know.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곧 1급 근로자를 보게 될 거예요. 오, 이런. 나는 안 그랬어. 야, 그 문은 닫혀 있었어. 여기서 나가면 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할 기회는 없다는 걸 알지. 우리는 네가 우리에게 말한 이야기로 갈 거야. 그건 우리가 그냥 증명할 수 있어. 그냥 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현장은 완전히 다르게 말해. 나는 이야기가 있었어. 나는 그 이야기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그게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려주니까 그 문은 닫혀 있었어. 그건 자해로 인한 총상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말한 모든 일들은 현장이 말해주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 당신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자백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기억해. 당신은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이후 문을 두드려 우리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 당신은 우리에게 그 총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게 유일한 변화였고 내가 한 전부예요. 난 무서웠고 어리석었어요. 이제 이해해요. 그들이 당신을 감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알겠죠? 그 사진들을 봐요, 매튜. 그리고 생각해 봐요. 에커는 이 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으로 호송돼요. 2주 뒤 그는 $50만 보석금으로 석방돼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5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처음 3달 동안 저는 거의 매 순간을 그와 함께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살 충동을 느꼈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선택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2023년 6월 페니히 사망 6개월 후 에커의 아내가 이혼을 신청해 4자녀의 양육권을 얻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아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 있거나 그런 행동, 알렉스와 함께하거나 약 처방 총을 가져오는 등 여러 가지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거죠. 아니요, 그녀가 완전히 무고했나요? 아니요, 그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녀가 그런 결말을 맞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그런 결말을 안겨줬죠. 2024년 2월 매튜 에커는 알렉산드라 패닝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에커가 9.11에 전화하기까지 4-7분 지체한 점을 집중 지적했고 에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싱크와 패닝 아래 문에서 나온 금속 조각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또 경찰 도착 당시 에커가 실제로 울었는지도 의문인데 이 점은 에커가 인정했습니다. 그는 총을 욕실에서 꺼내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패닝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꾸며진 것 같았습니다. 매튜 에커 변호사는 배시먼에게 패닝 왼손의 총기 발사 잔여물을 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어요. 에커 손엔 총기 잔여물이 없고 배시먼들은 패닝 왼손 사진을 봅니다. 그녀의 엄지에 상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이트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건 총을 잘못 잡고 쏠 때 생길 수 있는 상처입니다. 에커 변호사는 배시먼에게 베스티뷴에서 생존한 페니히의 마지막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에 동의했지만 검찰 측에서는 주 검시관이 나중에 그 부상이 페니히가 사망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슬라이드 바이트가 아닙니다. 에커의 변호인은 그것이 슬라이드 바이트라고 주장하며 페니히가 스스로 총을 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DNA는 어떻게 됐나요? 배시먼들은 총에서 페니히의 DNA가 주요하게 검출된 증거를 봅니다. 총 반가소에 손잡이, 슬라이드, 탄창 바닥 등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어요. 또한 다른 신원 미상의 사람의 DNA도 있었습니다. 그 DNA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검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에커의 총에서 에커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을 수 있죠? 에커 변호사는 에커의 DNA가 그 미확인 인물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에커를 지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에커가 검사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총을 닦았다면 어떻게 두 사람의 DNA가 그 위에 남아 있었을까요? 권총집은 어땠나요? 배시먼들은 5명의 DNA가 섞여 있고 그중 2명이 페니히와 에커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 검시관과 변호인 측 검시관 모두 페니히의 사망 방식을 배시먼들에게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언대에서 주 검시관은 페니히의 사망에는 자살과 일치하지 않는 정황들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즉 에커가 총을 옮겼고 페니히와 불륜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불륜을 저지르는 건 좋지 않지만 그것이 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는 건 아니죠. 서로 관련이 있나요? 그 후에 총을 옮긴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자기 총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당황해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할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게 옳은 행동이었냐고요? 아마 아니었겠지만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고 자기가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죄가 있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학적 증거 외에도 변호인은 에커가 알렉스 패닝을 진심으로 아꼈고 절대 해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매튜 에커가 영웅이 아니었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내려오는 길에 샀던 술. 그는 그녀가 술과 약물 문제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판에서 가장 긴장감 넘친 순간 중 하나는 알렉산드라 패닉의 아버지 짐 패닉이 증언할 때였습니다. 에커의 변호사는 그날 보안관의 보고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녀가 패닉 가족에게 딸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보안관은 짐 패닉이 딸이 약에 취했거나 술에 취했는지 물었다고 썼습니다. 그녀가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고 처방약을 남용하고 술을 마실 때 말이 안 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짐 패닉에게 물었더니 그는 보안관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으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고 에커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마지막 순간까지 판결을 기다렸나요?
배심원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중 한 명이 그를 정말 슬픈 표정으로 바라봤거든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게 잘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2024년 2월 16일 단 몇 시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매튜 에커가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고의로 이 급살인을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메스공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에커는 자신의 사건을 미네소타 항소법원에 제기합니다. 에커의 항소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해 에커가 패니그를 살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새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4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만장일치로 에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들은 살인사건에서 사망 방식이 불확정적인 이례적인 상황을 인정하지만 살인사건이라는 것은 사망 방식이 살인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둘째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에커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대충 넘어가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사실과 명확한 증거들을 에커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네소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의 운명은 또 다른 유명한 미네소타 사건, 역시 세인트폴에서 나온 사건의 판결에 달려 있어요. 니콜라스 퍼커스 사건은 저희로 엔크라임 인베스티게이츠에서 예전에 다뤘어요. 2010년 4월 하이디 퍼커스가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니콜라스 퍼커스는 9.11의 침입자가 그녀를 쐈다고 신고했어요. 11년간의 수사 끝에 퍼커스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검찰은 퍼커스가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아내 하이디에게 숨겨왔기 때문에 하이디를 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택 침입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어요. 퍼커스는 항소하면서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간접 증거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 외의 모든 다른 설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 에커 사건의 간접 증거가 패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면 배심원단은 에커만이 유일한 범인이라고 결론지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미네소타 대법원은 2025년 7월에 에커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판결했지만 퍼커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분들이 눈을 뜨고 사실을 제대로 봐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답답해요. 배심원, 판사, 미네소타 주 모두 그녀를 유죄로 봤거든요. 항소법원도 그 판결에 동의했고 이제 다시 재검토에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그냥 우리에게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에커는 계속 세인트 클라우드 미네소타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양쪽 가족 모두에게 진짜 악몽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잠깐 동안은 인생이 평범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그가 겪고 있는 일을 다시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네,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에이미도 말했듯이 그녀도 나는 그냥 내 자신이 껍데기처럼 느껴져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앉아 있다는 걸 알면 즐겁거나 행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나쁜 일이 있길 바라지 않지만 증거와 제 마음 그리고 아는 사실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압니다. 그는 저지른 일로 형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모두가 보고 싶어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날 밤 패닉의 휴대폰에 있던 소셜미디어 메시지들, 그녀가 죽기 불과 몇 분 전 현관에 서서 읽고 있던 메시지들이요.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들이죠. 그녀는 누구와 대화하며 메시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녀의 휴대폰을 열 수 없었어요. 잠겨 있고 아무도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저는 세인트폴 미네소타 경찰서에 그녀의 휴대폰을 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는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경찰이 그녀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사건이 항소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다시 말했어요. 그녀 휴대폰에 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맨 마지막에요. 우리는 그녀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고 궁금해졌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 에커트와 함께였을 때 거기에는 다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사관들에게 비밀번호를 풀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합을 제공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해내지 못했어요.
그 메시지들에 대해 단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셰인 앤더슨 기억하시죠? 그는 그날 밤 휴대폰을 도난당해 컴퓨터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패니그와 대화했다고 경찰에 말했어요. 전날 밤에요. 제가 앤더슨에게 그날 밤 패니그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스크린샷을 저와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 메시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메시지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주고받았대요. 우리는 그 메시지와 문자 그리고 결국 그녀의 휴대폰도 확보할 겁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만약 이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그도 언젠가는 창조주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알렉스는 좋은 사람이었고 아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다시 더 좋은 곳에 있어요. 그녀는 평안하며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패닝의 부검을 검토하는 동안 총상이나 멍, 왼쪽 엄지손가락의 상처 외에도 제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그녀의 문신이었어요. 알렉산드라 패닝은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그 문신들은 그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꽃, 산, 간호사, 청진기, 십자가, 심술쟁이, 고양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문구를 새겼는데 그중 고통은 여성을 전사로 만든다는 왼쪽 어깨에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 내 사랑. 넌 이미 어둠을 겪었고 지금도 살아있어. 패닉 에커 가족은 여전히 힘든 시기지만 알렉산드라 패닉에게 일어났다고 믿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로앤 크라임 인베스티게이츠 크리스틴 손입니다.